미래인 교과서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면 국제사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 주체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정말 너무나 오래된 분쟁입니다. 비극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이제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한 지구가 있고 팔레스타인 여기가 보면 이스라엘의 범위, 이스라엘의 점령지구 이 분홍색이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자치구인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를 이렇게 막잖아요. 벽으로 여기 있습니다. 벽으로 막아버리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뭔가 이 사람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립니다 완전히. 그다음 요 부분 가자지구 요 부분만 지금 이렇게 바다랑 연결돼 있어서 해외랑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친지를 만나러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나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국경에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요르단 있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 줄곧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다. 두 나라. 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 요르단은 1차 중동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과 전투를 전개했다. 이 양국은 1967년 중동 전쟁 이후 참여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양국 정부가 미국과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금 여기서 주제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 여기 나오지? 지금 국제연합이라는 국제사회 주체가 하나 나왔지? 이러한 국제사회가 두 나라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94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유엔은 지오였죠. 지오 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애들이 뭘 하는 거야? 나라와 나라,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이 두 나라의 어떤 전쟁에 개입해서 협상을 끌어내는 역할도 한다는 얘기지. 이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중동전쟁 당시 점령했던 요르단의 영토를 반환하는 대신 이쪽 동부죠. 동부 국경 지역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요르단은 잃어버린 영토를 찾고 이스라엘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얘네가 이제 물을 막았다가 풀어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요르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의 오랜 전쟁을 중재해서 평화를 이끌어낸 게 바로 뭐다? 미국 같은 강대국가, 국제연합 같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중재. 이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로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관계 정상화에 영향을 준 국제행위 주체는 G5,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그 다음에 세계 초강대국 미국 이렇게를 비롯하여 분쟁 당사 국가인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양 국가 관계 정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행위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행위 주체가 유엔, 이스라엘, 요르단, 미국 같은 국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 사라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국제사회의 중재로 기나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만 고집했다면 아까 국가라는 행위 주체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들이 왜 양보했을까? 여기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이익이었겠죠. 그럼 그때는 자기네 국가 이익도 조금 양보해야지 타협이 되는 거야. 타협이라는 건 100% 이익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익만 고집했다면 분쟁과 갈등이 더욱 악화했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안 끝나죠. 안 끝나고 있어요. 이처럼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먼저 전쟁 및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외교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노력하며 정부 간 국제기구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분쟁 당사국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는 전쟁이나 테러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아까 MSF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에 보충 설명으로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국제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사실 국제사회는요. 개별 국가 약 200개가 있을 뿐이지
200개 국가의 우두머리 국가라는 건 없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정부는 없어요. 세계 정부란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무슨 상태야? 무정부 상태죠.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는 없어요.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국가들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강조? 힘의 논리가 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을 때 국제사회는 개입 못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싸우고는 있지만 그 두 나라 전쟁에 개입 못합니다. 아니 그럼 러시아를 덕으로 돌릴 건데? 개입 못하죠.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강대국이 개입했다? 핵전쟁 됩니다, 여러분. 인류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야. 섣불리 개입은 못해요.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하고는 있지만 힘의 논리 작용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의 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질서는 존재하지. 국제법, 국제여론, 국제기구 한계는 있지만 이런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다. 물론 유엔에는 군대가 있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든 게 국제연맹인데 국제연맹 때는 군대가 없었어요. 국제연맹의 군대가.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만든 국제연합에는 군대를 갖고 있지만 유엔군이 대신에 주로 전투를 하기보다는 보통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재건을 한다든가 그런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내전 국가에 들어가서 서로 공격 못하게 막아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의 역할 중에 한 예를 볼게요. IT에서 진도 7.3의 대지진으로 25만 명이 희생되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가 추가로 IT에 1,000만 달러, 유럽연합도 가장 대표적인 국가 간 국제기구입니다. 4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 구호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3,500명의 경찰력과 여기 나오죠. 드디어 군대, 평화유지군 있어요. 군대, 평화유지군을 IT에 추가 증원하기로 했으며 빌 클린턴 전이지 전 아까 우리가 강대국의 전직 국가원수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했잖아요. 전 미국 대통령도 IT 현지를 방문해 구호 지원에 나섰다. 또한 전 세계 43개국을 비롯하여 드디어 나오네요. 국경 없는 의사회 옥스팜 느낌 오죠? 의학단체죠. 여기도 적십자 등 1,700명에 이르는 구조팀이 구호 대열에 동참하여 IT 재건에 힘쓰고 있다. 그러면 이 IT 재건을 위해서 참여하는 국제행위 주체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한국 정부 국가 나왔지. 그 다음에 유럽연합 나와 있습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 그 다음 여기 보면 43개를 아니 전 세계 그 다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옥스팜, 적십자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누구 나옵니까? 개인 나오죠. 다 나왔죠.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개인 등이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는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협력하는 까닭은 인권 존중, 자유와 평등, 평화 등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여기 잠깐 보충 설명 옥스팜이 나왔네요. 아까 잠깐 옥스팜. 영국 옥스퍼드 지역에서 시작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수공예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선진국에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는 일을 하는 곳이 옥스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파키스탄 북부에서 자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0살 때부터 여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 영국 BBC 방송 블로그에 탈레반에 점령당한 일상과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신념을 밝힌 글을 연재하던 말랄라는 2012년 집으로 가던 학교 버스 안에서 탈레반 대원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 말랄라는 훼손된 왼쪽 두개골을 티타늄으로 봉합하는 수술과 인조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도 여성교육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의 용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말랄라는 2014년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지금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말랄라 펀드라는 비영리 조직을 구성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사람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되는 거고요. 개인이 역시 이런 어떤 비영리단체 조직도 구성했죠. 그러면 국가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행위의 역할, 우리가 역할 쭉 봤잖아. 뭐 할 수 있었어? 전쟁 및 테러 방지 노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서 재건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IT 같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피해를 본 나라들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건 다 뭡니까? 이겁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자, 여기 국제기구, 다양한 비정부 국제기구의 활동들이 여기 나오네요.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활동이 나오죠. 국제사면위원회는 터키 정부가 이제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기 때문에 튀르키예라고 읽을게요. 튀르키예 정부가 쿠데타 진압 이후 고위 장교들을 포함해 수백 명을 임의로 붙잡아 고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서는 쿠데타 직후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한 일제 단속 조치로 1만 3천 명의 경찰에 붙잡혔고 이 중 6천 명이 구속됐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튀르키예 현대 변호사들과 의사들, 유치장 근무자 등의 말을 토대로 이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으며, 즉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치범들, 정치적인 이유나 사상적인 이유로 구금되거나 감금된 사람들의 사면,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유치장, 그거 나오잖아요. 유치장 안에서 고문과 성폭행 등이 벌어지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하는 활동 기억하세요. 자, 그린피스는 우리가 봤고요. 국경 없는 의사에도 우리가 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 시민단체 여기 나오죠? 얘네 사면위원회가 설립 취지 인권학대 종식 및 예방하기 위해 목적으로 설립된 게 바로 국제 사면위원회. 활동 고문 추방, 사형 폐지, 난민 보호, 소년병 동원 반대, 여성폭력 추방, 양심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자,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평화를 위한 무력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죠. 평화를 위한 무력.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유엔에는 군대가 있다고 했잖아. 평화유지군. 그럼 유엔이 출동시키는 그 평화유지군은 과연 어떤 무력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무력을 그것도 다른 나라도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대를 보내는 게 과연 정당할까? 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인도적 개입입니다. 인도적 개입이란 대규모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자 개입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와요.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야. 우리 군대 파견한다라는 동의 없이 그 관할권 내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 자, 인도적 개입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 하지만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가는 겁니다. 인도적인 개입은 냉전이 끝나고 난 후 르완다 대량 학살, 보스니아 인종 청소와 나토의 공습, 다르푸르 내전 등을 겪으면서 인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지막지한 참화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창설했던 인권운동가들이 초기에 열렬한 인도적 개입의 주창가였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르완다 대량 학살, 르완다 내전 시기에 투투족과 후투족 온건파를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사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그만한 무기도 없었고 그만한 전쟁의 규모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대량 살상무기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와 핵폭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보스니아 인종 청소 92년부터 95년 보스니아에게 세르비아에게 크로아티아에게 동유럽이죠.
이루어진 국가 보스니아가 유고 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계 민족주의 진영이 연방 탈퇴를 거부하며 무슬림인 보스니아계에 대한 인종 청소란 표는 그냥 저 사람이 상대가 보스니아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죽이는 거죠. 자, 다르푸르 내전을 보시면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반대한 기독교계 푸르족의 반기를 들고 정부군을 상대로 투쟁한 유혈사태이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 국제기구가 군대를 파견했죠. 그때 이제 인도적 개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 인도적 개입. 2011년 3월 19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동으로 리비아에서 트리폴리와 독재자 카다피의 관절을 맹렬히 공습했다. 리비아에서는 2월 중순부터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카다피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살했다. 국제연합은 카다피 정부의 무력 진압과 시민학살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오히려 시위가 확산되자 시위자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학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위협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연합은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게 국제연합이니까요.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아까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국제연합이 결정했습니다. 국제연합의 결정은요. 총회가 있고요. 일단 모든 회원국가가 국제연합 총회가 있습니다. 우린 유엔 총회라고 말하는 이제 이 유엔 총회에는 모든 회원국가가 참여하고요. 모든 회원국가는 1국가 1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미국도 한 표고요. 아주 작은 나라들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군사 개입을 결정할 때는 국제연합 총회보다 더 강력하게 힘센 게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요. 유엔 안보리라고 줄여서 말하는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영원한 이사국들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가장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자, 이 5나라가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결정이 안 나요. 상임이사국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거부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걔네들이 여기다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군사개입이 됐겠죠.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건데. 국제연합의 군사개입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뒤 248일 만에 카다피 독재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여기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죠. 리비아 군사개입은 민간인 학살을 막았다는 점에서 인도적인 목적을 달성했으나 리비아의 향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군사개입은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대요. 군대와 무기를 이용한 강제적 방법으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고 인도적 재난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현재의 문제를 끝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며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해당 국민에게 큰 짐으로 남게 된다.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볼게요. 절대 평화인가 절대윤리인가 라는 질문. 다른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어디까지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자, 얘는 무력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력 행사, 그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전쟁 상황에서, 내전 상황에서 국제연합이 군대를 파견했을 때 자, 2가지 입장에서 말합니다. 먼저 절대평화주의 입장이라는 게 나오죠. 절대평화주의 입장에 서서 평화를 논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명쾌한 답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력 행사를 해도 좋은가라는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인간의 고통스러움은 그것을 본 사람에게 의무를 지운다 라는 말로 윤리성을 표현했다. 박해받는 희생자가 존재할 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희생자를 구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규범이나 정치적인 배려를 초월한, 자, 이 사람은 뭐랬어요? 절대윤리 요청이래요. 박해받는 희생자가 존재할 때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희생자를 구제할 뭘 갖고 있대요? 의무.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랬을 때 그걸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의무라는 게 절대윤리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절대평화와 절대윤리는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지요. 다시 봐봐요. 절대평화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절대윤리는 박해받는 희생자가 있으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긴장관계, 고통받는 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절대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이 양자의 긴장관계는 더 피할 수 없겠죠. 국제사회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뭐 하나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쭉 국제사회 얘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평화 이야기와 국제사회 행위 주체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대목은 끝낼게요.